집 한 채 넘겼더니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혼하는 아들 위해 집을 넘겼죠. 그런데 연락이 뜸해지더니 월세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새벽, 박성호 씨는 휴대전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평소와 같지 않을 거라는 느낌만 뚜렷했죠.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50대 후반, 은퇴한 지 3년째,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출발점이 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아주 조용히 파국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박성호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오래된 식탁 하나, 삐걱대는 의자,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 같기도 하고 억울함 같기도 했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긴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선택은 당시엔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집 문제로 힘들어했거든요. 박성호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렇게 말하며 집을 넘겼죠.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조금 떨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집을 넘긴 뒤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어요. 아들은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만 잠깐 만나는 정도가 됐죠. 박성호 씨는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원래 그렇다고요. 이해해야 한다고, 아버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작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짧고 건조한 대답이 늘어났죠. 통화는 늘 아들이 먼저 끊었습니다. 지금 바빠요. 그 말이 유독 자주 들렸어요. 박성호 씨는 괜히 전화를 건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죠. 그렇게 아버지는 스스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가족을 배려한다고 믿으면서요. 그게 어떤 결과를 부를지 모른 채 말이에요. 경제적인 사정도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기 벅찼어요. 병원비와 관리비가 겹치는 달이면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박성호 씨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미 집을 넘겼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어른이라고 여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박성호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빠져나간 돈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결국 짧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넘긴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그저 내일은 조금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순진한 기대였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며칠 뒤 박성호 씨는 오랜만에 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들의 표정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 미묘한 공기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 웃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낯설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박성호 씨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표면적인 말만 오갔어요. 박성호 씨는 중요한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미뤄졌어요. 결국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어조였어요.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고 박성호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바란 게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잠시 상황이 어려울 뿐이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는 걸 박성호 씨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박성호 씨는 이상할 정도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죠.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가족의 중심이 아닌 주변인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아니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죠. 체납된 관리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메모를 하다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밀린 금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 통화는 훗날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또 하나의 부담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관리비 통화 이후 박성호 씨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연락이 와 있지는 않은지 괜히 불안했거든요. 예전엔 별일 아니던 알림소리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삶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균형은 이미 깨지고 있었죠. 며칠 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박성호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법원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와 관련된 지급명령 통지서였죠. 글자는 차분했지만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문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현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 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전화를 끊을까 고민하던 순간 연결됐습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달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정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듯한 말들이 이어졌고 박성호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방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기대고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생각이 흔들렸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은 짧았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선택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계약서, 영수증, 예전 통장 사본들 하나씩 넘기다 보니 낯선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집을 넘겨봤던 시기와 관련된 기록이었죠. 그는 그 메모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류함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땐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기록이 훗날 모든 걸 뒤집게 됩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목소리는 더 단호했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통화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지만 그의 상황은 제자리에 머문 듯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할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집주인은 사정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기준은 분명히 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죠. 박성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온 조건은 냉정했고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성호 씨는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이 공간을 오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 안을 둘러보며 물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별것 없어 보이던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날 준비를요. 아직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결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물건들 하나씩 분류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건보다 기억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정리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 씨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지원 조건, 절차, 대기 기간 듣다 보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혼자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 씨는 결국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퇴거 통보는 아니었지만 더 머물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짧게 스쳐갔습니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렇게 그는 조용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집이 사라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박성호 씨는 임시로 고시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숨이 잠시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뒤집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정리돼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고시원 복도에서 우연히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짧은 인사만 나눴지만 관리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어요. 박성호 씨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켰을 때 부재중 전화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걸지 않았어요. 대신 통화 기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기록이 이후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다음 날 박성호 씨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주거 상담 창구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이전보다 더 자세히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직원은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통화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최근 가족과의 통화 내용이 남아있는지 물었죠. 그 질문에 박성호 씨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그는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성호 씨는 별 의미 없는 대화일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에서 기대가 스쳤습니다. 그 통화가 단순한 가족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걸 뒤집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직원은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통화 목록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날짜와 시간, 통화 길이를 차분히 확인했어요. 그러다 특정 통화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시간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집을 넘기기 직전이었죠.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설명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은 통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일이라며 넘겼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대화가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거리였지만 시야가 조금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박성호 씨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기록을 하나씩 되짚어봤죠. 예전엔 지나쳤던 말투와 타이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몰랐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화 날짜, 상황, 그날의 기억까지 함께 메모했습니다. 이 행동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죠. 그는 조용히 펜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했거든요.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분명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만남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전과 달리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실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그는 박성호 씨에게 자리를 권하며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주택 이전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었죠. 박성호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진명의 이전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날짜, 장소, 동석자 질문은 차분했지만 치밀했어요. 박성우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날의 통화가 다시 언급됐습니다. 직원은 통화 시점이 서류 작성 직전이라는 점을 짚었어요. 그 사실이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과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담실을 나서며 박성호 씨는 복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밀려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스스로를 무능한 피해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고시원 방에서 다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날짜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연이라 넘겼던 순간들이 의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의심이 훗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센터가 아니었어요. 법률 상담을 연계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였거든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고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차분했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성호 씨의 설명을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모를 함께 내밀자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의미 있어 보였죠. 변호사는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예 이전 당시의 설명 여부, 이해 확인 과정, 동석자의 발언까지요. 박성호 씨는 하나씩 답하며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단순한 가족 간 합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특히 통화 시점과 서류 작성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감정과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박성호 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있었지만 막막함은 줄어들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이 더 이상 무작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확인하겠다고요. 이 결심이 판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며칠 동안 박성호 씨는 연락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아들과도 지인들과도 거리를 뒀어요. 대신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을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집중을 도왔어요. 그는 하나씩 사실만 남기며 감정을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명확한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연이라 여겼던 선택들이 누군가에겐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림이 보였죠.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예전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며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만남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당시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아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했을 뿐인데
그 뒤에서 다른 논의가 오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은 아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른 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박성호 씨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의심이 이제는 근거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 차가운 각성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 씨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차분히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었죠. 박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공식적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확인 요청과 사실 조회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서류 준비가 시작됐고 그는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번거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박성호 씨는 고시원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만든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힘이 됐습니다. 이제 반전은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사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날, 박성호 씨는 상담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통화 기록 사본과 메모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명의 이전 전후로 아들이 제3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조건을 조율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박성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당시 집을 담보로 한 금융 상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명의가 이전되자마자 집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박성호 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자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비워졌어요. 자신이 믿었던 가족의 선의가 체계적인 계산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통해 되돌릴 것인지요. 박성호 씨는 짧게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그는 차분하게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의 주도권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약자였던 위치는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이 전달됐고 금융기록도 함께 검토됐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행동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설명되지 않던 통화와 만남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죠. 박성호 씨는 결과를 지켜보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끝까지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목소리가 급해 보였어요. 박성호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공식 통지서가 아들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의도성과 사전 공모 가능성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고요했어요. 분노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실이 서류 위에 기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번호를 숨기지 않았어요. 박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박성호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차분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깊어졌습니다. 통화 상대였던 제3자가 소환됐고 자금 흐름도 함께 추적됐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계획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릴 차례였으니까요. 결정이 내려진 날, 박성호 씨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한때 쫓겨나듯 나왔던 장소였죠.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법적 판단에 따라 명예이전은 무효로 정리됐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기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그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어요. 박성호 씨는 그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진실이 남긴 거리였으니까요.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갔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노후의 버팀목은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선택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 씨는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서류는 끝까지 직접 챙기셔야 해요.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조언이 되었고 침묵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박성호 씨는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TV 소리는 낮췄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냈고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자식이 아니어도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